28일 중국 현지 매체 베이징상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 광고 게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가상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베이징상보 코일리더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발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브라이가 2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 시점 미국의 규제로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리플한테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크와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경험한 바 있는 브라이는 미국에는 규제에 맞서 싸울 암호화폐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규제로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구해내는 것은 XRP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바이파 더 베스트 찬스 포 크립토커런시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즈 리플 대화 더 크립토 플레이어스 인 더 스텝 구드 디플레잉 오펜스 헛 아런트 디스 민스 이츠 베이지 컬리 올원 달러 XRP 투 세이브 어스 올.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유엔 푸셔지방법원은 브라이의 LBC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월 진행된 최종 심리에서 세크가 LBC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록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LBC 토큰은 2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다. 한편 8만 1,400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폴 베런 네트워크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리플과 세크의 소송 중 리플이 승소하는 시나리오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출시 승인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더 중요한 소식이라고 답했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사나 빗썸경제연구소도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업계의 주 이벤트로 리플과 미세크의 소송을 꼽았다. 보고서는 세크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크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 불공정 거래, 영업 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빗썸경제연구소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지만 경제 연착륙이 보인다고 밝혔다. 27일 우크라이나 기욤을 깜짝 방문한 옐런 장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호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노력이 현재까지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히 위험이 있고 직면한 세계적 상황이 불확실해 그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지만 작년부터 보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들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4에서 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는 좋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욤을 찾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옐런 장관은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부채 함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채 함도 도달로 인한 재무불이행을 피하고자 재무부가 취한 특별 조치가 오는 6월 초까지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국채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며 금융시장이 가장 높은 유동성을 가진 나라이자 신용등급을 유지해온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가 부채 함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나서서 정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서방의 제재에도 버티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와 준비금, 비상금이 줄어들면서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경제 흐름은 더 큰 피해를 보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파괴된 군사 장비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도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군사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어느 국가든 조직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 위반 결과가 매우 중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가 전날 포브스가 지적한 18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28일 바이낸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포브스 기사에서 지목한 엠버그룹, 알라메다 리서치, 저스틴 선 등 주소 역시 기관 혹은 개인 사용자들의 주소로 그들의 주소로 향한 암호화폐는 사용자가 스스로 진행한 암호화폐 출금 활동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만약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위에서 언급된 주소들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그들을 인터뷰해도 좋다. 바이낸스의 관련 온체인 주소들은 당연히 투명하게 추적 가능하며 이 역시 온체인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지목된 비페그 스테이블 코인, 고객 자금 유용 관련 바이낸스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먼저 비페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바이낸스는 비페그 버스드 작동 원리를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바이낸스는 정기적으로 특정 주소에 일치된 자산에 한해 리밸런싱 및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준비금과 스테이블 코인 사이의 한시, 1분 가치 연동을 보증한다. 준비금과 스테이블 코인 사이의 가치 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러한 작업의 빈도를 늘리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 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적 없다. 거래소 자산, 비토큰의 담보 등은 모두 준비금과 한시 1분로 연동된다. 이는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이 역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버스드, 어스드크 등 비토큰의 담보 자산 역시 준비금으로 완전히 뒷받침된다. 해당 부분은 준비금 증명 시스템과 분리돼 관리되며 별도의 증명 웹페이지가 존재해 링크를 첨부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측은 메이저 매체가 암호화폐 업계를 주목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다만 그들에게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 장벽이 아직 존재한다. 우리는 메이저 매체들이 보도를 하기에 앞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산업, 플랫폼, 사용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브스는 바이낸스가 작년 8월 18억 달러의 비페그 어스드크 담보금을 고객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 용도로 사용했다. 자체 분석 결과 유용 자금 가운데 11억 달러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전문 기업 컴벌랜드 DRW로 나머지는 엠버그룹, 알라메다 리서치, 저스틴 선트론 설립자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 패트릭 힐만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바이낸스가 투자자 자금 혼용 위험을 경시하고 있으며 이중 장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준비금 증명 등 최근 회계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알려진 온체인 거래는 자체 내부 지갑 관리와 관련이 있다. 바이낸스는 이전에 비페그 어스드크 담보에 대한 지갑 관리 프로세스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나 사용자 자산의 담보가 영향을 받은 적은 없다. 우리의 담보 지갑 관리 프로세스는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이는 온체인에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 애널리스트 앤드류 서먼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금융감독국의 제재 이후 60억 달러 상당의 버스드가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계산으로 상위 20개의 암호화폐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110억 달러 상당의 버스드가 현재 유통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7억 달러 상당은 바이낸스에 예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크는 팍소스의 버스드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명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팍소스는 뉴욕 금융감독국 명령으로 버스드 발행 중단을 결정한 상황이다. 네오핀 제공 코일리더스 블록체인 전문기업 네오핀은 멀티체인 확장 전략에 따라 폴리곤 디파이 상품을 공식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네오핀은 지난해 12월 기존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 등의 체인을 지원하던 네오핀 디파이 지갑에 폴리곤 체인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폴리곤 상품 공식 론칭을 통해 일드파민과 스왑 서비스에 폴리곤 네오핀 토큰 풀이 새롭게 신설됐다. 일드파밍은 서로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쌍으로 예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폴리곤, 이더리움, 클레이튼 체인 간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 기능도 함께 출시한다. 추후 폴리곤 스테이킹 상품 론칭 및 폴리곤 기반 주요 자산들을 네오핀에서 디파이 상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네오핀의 폴리곤 생태계 확장과 함께 폴리곤 랩스와의 공식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한다. 폴리곤 랩스는 글로벌 시장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마케팅 지원을 통해 네오핀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네오핀은 폴리곤의 중동, 한국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폴리곤 랩스는 폴리곤 프로토콜을 위한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을 개발하며 다른 생태계 개발자와 협력, 확장이 용이하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폴리곤 랩스가 개발한 확장 솔루션은 수만 개의 분산형에 2억 1100만 개를 초과하는 고유 주소, 112만 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 및 총 트랜잭션 23억 6천만 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네오핀은 폴리곤 멀티체인 보인 이후 플랫폼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폴리곤 기반 대체 물가 토큰 마켓플레이스 원플래닛과의 파트너십 체결, 폴리곤 기반 P2E 게임 인피니티 사가엑스와 픽셀 플레이의 온보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폴리곤 디파이 상품 론칭을 통해 기존 클레이튼 기반의 생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폴리곤 기반의 생태계까지 멀티 생태계를 본격 구축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네오핀은 스테이킹, 일드파밍, 스왑 등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게임, 메타버스, 서비스, NFT 등으로 생태계를 연결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크립토 파이낸스, 리얼라이프 커넥션, 게이밍, 커뮤니티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파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네오핀 관계자는 기존 클레이튼 기반 생태계에서 폴리곤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며 멀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폴리곤 상품 론칭 및 폴리곤 랩스와의 컬래버레이션을 글로벌 진출의 신호탄으로 삼고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발 긴축 정책 강화 우려를 딛고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격 저항선에서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한밤 뉴욕 증시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소폭 상승했다.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32,889.0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31% 상승한 3,982.2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3% 뛴 11,466.98로 장을 마감했다. 타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3%가량 하락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3대 지수는 모두 한 주간 올해 들어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2월 28일 오전 7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3% 하락한 23,4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35% 떨어진 가격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51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주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의 단기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매크로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의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은 25,000달러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매수 세력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고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수는 1663개로 감소했으며 이는 2021년 2월의 최고치인 2161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어떤 시장에서도 바닥을 잡기는 어렵다. 따라서 트레이더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바닥 패턴이 시작됐다고 판단될 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 번에 전체 수량을 매수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 12만 3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톤 페이지가 시가총액 기준 최고 암호화폐 자산인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확보하지 못해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톤 페이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은 사이클 초기의 하락을 간신히 피했지만 일시적으로 문제를 억제하는 데 그쳤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상당한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암호화폐 자산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또 다른 FTX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밤 뉴욕 증시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32,889.0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31% 상승한 3,982.2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3% 뛴 11,466.98로 장을 마감했다. 또 다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2월 28일 오전 7시 4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3% 하락한 23,4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35% 떨어진 가격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51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신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미국 주식, 거시적 이벤트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로 비슷한 가격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과 약세장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다며 미국과의 상관관계 약화는 암호화폐에 불리하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50% 이상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이 아닌 글로벌 흐름에 따라 주도된다고 평가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티그룹 애널리스트 조셉 알브 등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주식 간 상관관계는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량도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FTX 사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검색량 역시 연초 랠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2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5.3%, 픽스텝 가능성은 24.7%를 각각 기록했다. 전장에서는 각각 73%, 27%였다. 동결 가능성은 제로를 나타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다. 미국 증시는 내구재 수주 악화 소식에도 지난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2.17포인트 오른 32,889.0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20포인트 상승한 3,982.24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2.04포인트 뛴 11,466.98로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2.7%가량 하락한 뒤 200일 이동평균선인 3,940선 근방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 3%가량 하락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오름세를 보였다. 3대 지수는 모두 한 주간 올해 들어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내구재 수주와 국채금리 움직임,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주시했다. 이날 발표된 내구재 수주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객기 수주에 따른 변동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전달보다 증가했다. 미 상무부는 1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4.5% 줄어든 2,72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월 내구재 수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6% 감소보다 더 부진하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1월 내구재 수주는 0.7% 증가해 전달의 0.4% 감소보다 개선됐다. 1월 내구재 수주의 감소는 보잉의 여객기 수주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한 후 1월에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2년물 국채금리는 퇴장 전 4.85%까지 올랐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97%까지 상승했다. 채권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인상할 위험을 반영해 최근 들어 오름세를 보여왔다. 이날은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목표치 상향이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연준의 금리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도 주시하고 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6%만이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주에는 타깃, 로구스, 메이시스 등 소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 시장의 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3월에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주요 기술적 지지선에 도달했다며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3월에 약세장을 재개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윌슨은 지난 19일자 보고서에서도 주식시장이 지난해 10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는 개선됐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월 매매 계약이 이뤄진 주택을 보여주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8.1% 오른 82.5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9% 상승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2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S&P 500 지수 내 이미 소비재, 산업, 기술, 통신 관련주가 오르고 유틸리티, 헬스, 필수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했다. 유니언 퍼시픽의 주가가 최고 경영자의 사임 소식에 10% 이상 올랐다. 바이오테크 업체 시젠의 주가는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10% 이상 올랐다.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실적 기대에 22%가량 올랐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세가 단기에 그친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바이탈랄리지의 에던 크리사플리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뜨거웠지만 이미 발표된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보다 더하진 않았다. 관건은 2월에도 그만큼 강할지다라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고용에서는 라고 말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제임스 러더포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흔들었으나 매도세는 상대적으로 단기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 지표의 일부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금리를 위로 밀어올렸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는 이러한 사실이 모두 잊혀졌다라고 말했다. 러더포드는 사람들이 약간 무뎌졌으며 금리가 약간 더 오를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다음 달 인플레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다. 6개월, 9개월, 심지어 12개월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5.3%,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4.7%를 기록했다. 전장에서는 각각 73%, 27%였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72포인트 하락한 20.95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64센트 하락한 배럴당 75.6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했으며 지난 9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간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만 유가는 4.04% 밀렸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올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벨랑베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마니시 라지 매니징 디렉터는 마켓워치의 원유 시장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원유 재고가 매주 늘고 있어 부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물 시장도 시장의 얘기만큼 타이트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로 끝난 주간의 원유 재고는 760만 배럴가량 증가했다. 이는 9주 연속 늘어난 것이다. FX 프로의 알렉스 굽시케비치 시장 애널리스트는 상업용 재고가 더 높았던 때는 2016-2017년 공급 과잉 시기와 2020년 팬데믹 초기 때뿐이었다며 현재 원유 공급은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라직 디렉터는 러시아 원유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점도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회복력이 시장을 놀라게 했다며 러시아가 유럽의 수출 대체 지역을 찾음으로써 공급 부족 사태는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